코스피가 1% 넘게 꺾이면서 2,6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미국에서는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3%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지난달 역대 처음으로 50대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창업주가 60세를 넘는 창업기업의 비중도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현대차의 인도 증시 상장이 임박했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 약 4조 5천억 원은 인도 내 공장들의 생산 능력 확대에 쓰일 전망입니다. 증권사들의 3분기 분쟁 조정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주식의 주간 거래 취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기분 좋게 출발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꺾였습니다. 간밤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한 영향인데 자세한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 현재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코스피는 오전 11시 10분 기준 전장보다 0.9% 떨어진 2,58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개인의 매수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5천억 원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1% 넘게 떨어져 5만 8천 원대에 거래 중이며 SK하이닉스는 0.2% 내린 19만 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 떨어지며 750선이 깨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말 이후 처음으로 1,380원대를 돌파한 후 1,379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죠. 네, 혼조세로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지수는 0.8%, S&P 500 지수는 0.18% 각각 하락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정을 시사하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19%대까지 치솟으며 시장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를 보이자 투자 심리가 꺾였습니다. 이에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국제 금값은 온스당 2,740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에는 역대 처음으로 종가 기준 140달러를 돌파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4.14% 급등하며 장을 마쳤는데요. 시가총액도 3조 5,250억 달러로 불어나며 시총 1위 애플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기준금리와 함께 대선까지 다양한 변수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변수를 뚫고 올라가는 소위 갓비디아의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종목에서만 변수를 이겨내면서 전체적인 주식 수익률은 3%에 그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종윤 기자. 네, 김종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슨 전망을 한 겁니까? 네,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0년간 S&P 500 지수의 총 수익률이 연평균 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3%인데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진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처럼 S&P 500 지수의 투자 성과가 10년 후 국채 수익률 3% 이하가 될 가능성도 72%로 예상했습니다. 네, 특히나 요새 미국의 국채 2년물이 4%니까 그보다도 수익률이 낮게 되는 건데 요즘에도 미국 주식에서 심심찮게 사상 최고가 소식이 들리는 것과 전망이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네, 이른바 주가가 뜨는 종목만 재미를 보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기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지난 몇 년간 미 증시 강세가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 의해 집중돼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올 들어 지수가 23% 급등하는 가운데에서도 AI와 대형주 등 일부 종목에만 상승 혜택이 제한됐습니다. SBS 비즈 김종윤입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는 어떨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개막해 실적에 따른 등락이 뚜렷하게 나타날 시기인데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3분기 실적 분위기가 어둡다고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어서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모두 59조 5,3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3개월 전과 비교해 10.99%, 1개월 전과 비교해도 7.66% 줄어든 수치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8일 이 기대치를 밑도는 잠정 실적을 내놓은 뒤에 다른 기업들의 전망치도 속속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당장 오늘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내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목요일에는 현대차와 SK하이닉스, KB금융, 또 금요일엔 기아와 HD현대일렉트릭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일제히 공개될 예정인데요. 미국에서도 알파벳과 테슬라,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가는 이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를 이끄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악화된 이 반도체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분위기가 좀 괜찮은 분야는 없습니까? 네, 투자자들은 가장 최근 실적 전망치가 상향된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개월 전 실적 전망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은 해상운수입니다. 해운사인 HMM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1,4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1%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또 방산업종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관련 기업들의 수주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3% 정도 늘었습니다. 또 증권사들도 3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데요. 한국금융지주와 삼성증권, 키움증권의 1개월 전 영업이익 추정치가 각각 16%, 5%와 3% 넘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의 이 수수료 수익, 또 글로벌 금리 인하 분위기 속 투자 운용 수익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의 주요 축이자 금리 변수 중 하나인 물가와 고용 상황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 비싸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이게 결국 농축산물 생산자 물가도 밀어올렸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그래도 전체 생산자 물가는 떨어졌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달보다 0.2% 하락한 119.17로 집계됐습니다. 2달 연속으로 하락세입니다. 다만 1년 전인 지난해 9월보다는 1%가 올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 14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공산품 물가가 떨어진 영향이 컸는데 국제유가 하락 여파에 석탄 및 석유 제품 또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0.7% 떨어졌습니다. 서비스업도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운송 서비스 등이 내리면서 0.2%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물가가 정말 내려간 거 맞냐 하는 체감 물가의 문제는 여전해요. 그렇습니다. 체감 물가 영향이 큰 농림수산품 물가가 5.3% 올랐기 때문인데요. 농림수산품 항목지수의 경우 125.81을 기록했는데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65년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추가 61%, 토마토가 51% 오르는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5.7%가 올랐고 축산물은 돼지고기 16%, 쇠고기 11.2% 등 8.2%가 상승했습니다. 한해는 9월 추석까지 폭염 등 기상 악화로 작황이 부진한 탓에 농림수산품 물가가 올랐다면서 축산물은 폭염에 더해서 도축일수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이달에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 달부터 본격화하는 김장철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고용시장에서는 고령화와 관련된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자세한 수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 2천 명 증가한 674만 9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뛰어넘었습니다. 연령대로 좀 보면 60세 이상이 674만 9천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50대 672만 명, 30대 547만 3천 명, 20대는 356만 9천 명, 15세에서 19세는 14만 2천 명 순으로 청년층은 고용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로 50대 취업자를 처음 넘으면서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취업 말고 고령층의 창업도 늘었다면서요? 네, 올해 7월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기업은 9만 5천 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는데요.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기업은 1만 3천 개로 14.6%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 창업기업 중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도 14%로 같은 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고령층의 취업과 창업이 심화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 창업 경험 등 전문성을 지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해 논의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청년들이 15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가 미뤄지면 나중에 받을 연금도 줄게 되기 때문에 노후 대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연금 못 내는 청년들 숫자가 상당합니다. 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 2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7세부터는 의무 가입 대상이 되는데요.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면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런 27세 납부 유예자는 지난 2019년 이후 14만 명대를 보이다가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난달까지만 13만 2천 명을 넘겼습니다. 네, 이렇게 납부 예외자가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납부 예외는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될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는 수령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하는데 납부 유예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납부 예외자는 모두 306만 명으로 전체의 14%에 달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의 증시에 현대자동차가 상장됩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상장이 임박했죠. 네, 현대차 인도법인은 조금 뒤인 우리 시각으로 12시 45분부터 현지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인도시장 상장은 현대차의 첫 해외 법인 상장 사례인데요. 인도법인 상장 가격은 주당 1,960루피, 우리 돈 약 3만 2천 원으로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17.5%인 약 1억 4,200만 주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앞서 주식 청약 당시 배정 물량의 2배가 넘는 수요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상장으로 현대차는 약 4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첫 해외 법인 상장 사례로 인도가 선택된 이유가 뭡니까? 네, 인도 승용차 시장은 세계 3위 수준이지만 자동차 보급률은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는 건데요. 이 밖에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침체가 길어지는 것도 현대차가 인도로 눈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현대차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14.7%로 일본 스즈키와 인도 마루티의 합작사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첸나이 공장은 지난해 추가 설비 투자를 진행해 생산 능력이 증대됐고 또 지난해 GM으로부터 인수한 푸네 공장도 설비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기아 현지 공장까지 합산하면 총 150만 대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생산 능력 확대에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내년 초 첫 현지 생산 전기차 크레타 EV를 출시하고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개 매수 종료를 앞두고 고려아연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고려아연은 어제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MBK와 영풍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MBK와 영풍이 일방적 주장을 유포하며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를 불안하게 했고 MBK의 공개 매수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건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MBK 측은 어제 법원의 가처분 기각 이후 본안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가 만약에 성공하더라도 결국은 장기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네, 고려아연과 MBK 영풍 양측 모두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개 매수가 끝나더라도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MBK 측은 공개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5.34%를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5.34% 지분에 법적 하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MBK 측과 지분 격차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호 지분 이탈 우려와 관련해선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1시 30분 기준 고려아연은 전 거래일 대비 1.71% 하락한 86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업비트가 독점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발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업비트의 독점적 구조를 지적하는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조사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연으로 한 사람 그 1조 5천억이 수수료로만 이제 버는 그런 구조예요. 이렇게 독점적 구조거든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이런 독과점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그 부분 뭐 저희가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업비트의 독점 논란이 이번이 처음 나온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업비트는 거래량이나 예치금 규모 면에서 다른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말 기준 이용자 예치금 자료를 보면 가상자산 시장 총 예치금 5조 원 중 3조 7천억 원을 업비트 제2은행인 K뱅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75%가 업비트에 몰려 있는 겁니다. 2위인 빗썸의 농협은행은 1조 원대였고 코인원의 카카오뱅크도 1천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자산 총액도 업비트 운용사 도나무가 9조 4천억 원인 반면 다른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4곳을 합쳐도 5조 원을 넘지 않는데요. 2위 빗썸인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따라잡고는 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큽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들 두 업체 점유율이 90%를 넘는 독과점 구조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오류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증권사들의 분쟁 조정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분쟁 조정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분기 들어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NH투자증권입니다. 3분기까지 누적 214건에 달했는데요. 1, 2분기 합쳐서 58건에 그쳤던 걸 감안하면 석 달 만에 150여 건 급증한 셈입니다. 삼성증권과 KB증권도 적잖이 늘었습니다. 3분기 70여 건, 160여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분기보다 각각 77건, 52건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 초 거래량 폭증으로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주문이 취소된 바 있는데요. 그 여파로 정규장까지 제동이 걸린 증권사들의 분쟁 조정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네,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분쟁 조정이 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기간 키움증권이 8건에서 75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는데요. 금투협회 집계 기준이 분쟁 조정국으로 배정된 건수에서 전체 금감원에 접수된 건수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기준은 전 증권사가 동일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투자증권이 유일하게 300건대를 기록했고 미래에셋이 23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홍콩 ELS 손실 사태에 이어 하반기에는 미 주간거래 서비스 오류 여파로 몸살을 앓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이번 미 주간 거래 중단 사태를 민원 총괄국에서 분쟁 조정국으로 이관했으나 보상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가 여전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버스 준공영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손해를 아무리 봐도 전액 보전해주던 시스템을 바꾸고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인수 후 매각하는 소위 먹튀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서울시 대책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동안 서울버스회사는 아무리 큰 적자를 봐도 준공영제에 따라 서울시가 이를 전액 보전해줬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보전하는 사전 확정제로 바꾸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계획입니다. 또 사모펀드인 차파트너스가 7개 버스회사를 인수한 후 매각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사전 심사로 준공영제 취지를 존중하는 건전한 민간 자본만 버스업계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계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고 이 국내라고 하더라도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들만 인수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당 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서 이 배당 수익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준공영제와 관련된 문제가 꾸준하게 지적됐는데 이번 대책이 뒷북이다라는 말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이 준공영제 20년 동안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준 지원금은 6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아직 주지 않은 미지급금도 1조 원도 나중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민 세금 8조 원이 버스회사에 투입됐습니다. 이렇게 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과 손해를 서울시가 모두 보전해 주다 보니 일부 버스회사는 적자가 났는데도 대주주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차파트너스는 버스회사 인수 후 순이익 100% 이상을 배당하고 현재 외국계 사모펀드와 버스회사 매각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이런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됐는데 오늘 나온 서울시 대책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에 물리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액 공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재계단체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국내,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모두 세금을 매기는데요. 외국에서 돈 벌면 그 나라 정부에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에 낼 세금을 일부 깎아줍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선 얼마를 깎아줄지, 즉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이 외국에서 많이 벌고 그쪽에 세금을 많이 낼수록 국내 세금도 많이 깎아주는데 여러 나라에 진출한 업체가 이 나라에서 흑자, 저 나라에서 적자가 나면 이걸 합쳐서 계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1,000 손해를 보고 다른 나라들에서 $5,000를 벌었다면 현 규정상 손해본 금액을 일정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나눠서 반영해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외국에서 $5,000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다고 보고 우리나라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보다 적은 액수를 기준으로 공제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현행 산정 방식은 세액공제 한도를 줄여 사업 초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해외 진출 전략에 불리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롯데재단 관계자들이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삶을 다룬 뮤지컬을 만든 외주 제작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A 제작사로부터 롯데재단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 3명의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A 제작사는 롯데재단 측과 신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제작 계약을 맺었으나 제작 대금 일부를 지급받고 이후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사단체 두 곳이 처음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그동안 의학회는 의협 중심의 하나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여야의정협의체에 KAMC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협의체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대폭 늘었지만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약 31조 5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60% 늘었고 9월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도 약 673조 원으로 전달보다 1.8%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식 발행 규모는 지난달 1,100억 원으로 전월보다 71%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 대기 순환이 원활합니다. 서울시 공기질 좋은데요.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3도, 부산 24도에 그치겠고요. 공기는 깨끗합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서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계속해서 전국 공기질은 양호하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중서부 지방에서 미세먼지가 한때 안 좋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